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새댁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얻기까지 고생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형제들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제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예뻐해 주시고 믿어주시며 제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결혼 생활에서도 항상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마음먹었습니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위에 두 형님은 저에게 불을 붙이는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건 공방에서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강좌를 하시던 엄마를 통해서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이 고향이 아닌데도 정착을 하셨는데 그것은 온전히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언인 모를 이유로 시름시름 앓았어요.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가도 딱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애 같아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도무지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으셨다고 해요. 그저 건강한 음식과 자연 속에서 지내며 조금이라도 딸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았고 그래도 몸이 약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면역이 튼튼해진 탓인지 조금씩 건강해지고 보통의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엄마는 시골 마을로 이사 오시면서 원래 부업으로 하시던 도예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공방을 만들고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셨죠. 워낙 시골 마을이라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골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8년 전쯤 혼자 시골 마을로 이사온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진 분이었고 수박한 생활을 즐기며 우리 집과 인사를 나누며 지내시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혼자 시골 마을로 이사 오신 이유가 있어 보였고 혼자 계시는 것인지 우리 가정과의 이야기를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하신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수업을 듣고 두 분은 친한 자매처럼 지내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공방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시간이 더 자주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성은 친정 엄마와 닮아서 저도 더 편안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 시어머니가 올해 만날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물었더니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제가 품성이 좋다는 것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분을 가족같이 대접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막내 아들과 함께 지내며 어떨지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사돈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며 막내 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함께 살아간다면 만나볼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이라면 분명 좋은 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은 서울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과 충북 중간쯤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처럼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었거든요. 허세가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현명했어요. 대화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귀던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혼하신 분들은 첫 만남부터 뭔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결국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 몸이 약해서 예비 신랑이 저를 만나러 우리 시골로 데이트를 오게 되었죠. 들르고 나니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오갔고 결혼 이야기가 되었고 예비 신랑은 제가 원한다면 제 고향으로 전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 몸이 약해서 서울에서 사는 것이 어려울 걱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따로 불러 조용히 고백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충북 시골 마을로 혼자 오게 된 이유가 며느리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두 며느리와 최대한 함께 있고 싶어서 한다고 했어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하시면서요. 두 며느리는 태어나서부터 공주대접만 받고 살았고 본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아주 못살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정착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만약에 며느리들이 못된 짓을 하면 무시해버리도록 해라. 내가 그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시골까지 와서 정착한 건 그 두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야. 너는 참 착한 아이라서 걱정이 된다.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시어머니가 항상 내 편에 있을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새로 맞이하게 될 형님들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항상 제 편에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었지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이 제 뒤에서 주신다면 저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녹록치 않았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친인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두 형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려고 시어머니 댁에 모두 모였어요. 친정엄마는 신혼여행 후 첫 자리라고 이바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직접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만든 음식들을 직접 만든 그릇에 예쁘게 담아두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형부가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형부들은 피곤해 보였고 타박이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리 깡촌하게 오셔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오기도 힘들잖아요. 서울 아파트에 계시는 편안할 텐데 나도 아이들 챙기고 짐 챙기느라 피곤해.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를 타박하는 형부들에 대비하여 먼저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건넸어요. 그래도 제가 신경 써서 명품 브랜드의 지갑을 사왔는데도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 그랬어요. 성이 표시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선물이에요. 가방이 아니네. 그래도 어쨌든 고마워요. 잘 쓸게요. 지갑은 잘 쓸게요. 최근에 직업 사기를 했는데 가끔 바꿔두면 되겠네. 형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예의를 표했어요. 엎드려 절반은 기분이 드는 느낌이어서 이바지 음식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조금 후에 상이 차려졌어요. 문어와 한우, 전복, 과일 등 누가 봐도 섭섭하지 않도록 친정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고 차린 상이었어요.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형님들의 아이들이 손으로 음식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형님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포크를 쥐어주었어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음식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미관상 아직 자르지 않았던 대칭 문어를 통째로 들어 식탁에 내리치고 포크로 전이며 생선에 마구 헤집어 사방으로 튀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인 것은 알지만 음식을 다 망칠 정도로 식사 예절이 되어 있지 않아 깜짝 놀랐죠. 하지만 형님들은 재밌다는 듯 그 장면을 보면서 귀엽다며 사진까지 찍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한 음식이 다 엎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을 말렸어요. 얘들아, 그렇게 음식을 다 뒤집으면 안 돼.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까요? 저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지적하지 않아요. 갑자기 큰 형님께서 더 많은 존경과 예의를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동서가 우리 아이에게 왜 그랬다는 말을 하는 건 아무도 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서가 그런 발언을 할 권한이 있나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바로 알아차리고 아직은 알지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혹시 애가 있더라도 이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나요? 저는 갑작스런 형님들의 적극적인 말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진실로 보였지만 때로는 제가 겁을 주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었어요. 결국 음식은 절반이 흘러 엎어졌고 제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도 형님들은 쓸데없이 그릇이 많다며 설거지가 많아진다고 투덜거렸어요. 제가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참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치우는데 형님들이 또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도자기 그릇은 뭐야? 그릇도 쓸데없이 많이 내놓았는데 투박하기까지 하네. 어디 거야? 글쎄요, 형님. 메이커는 아닌가 봅니다. 하긴 이렇게 투박한데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걸 절대 안 쓰는데요. 얼마 전에 이천 도자기를 만드는 유명한 곳에서 작가 이름이 붙은 사인 세트를 들여놨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것만 쓰죠. 형님들 둘이서 그런 소리를 하시더니 제가 머리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뒤집어 놓아서 화가 나는데 엄마가 정성껏 만든 그릇을 욕하다니요. 얼굴이 떨어지는 곳을 가리면서 치워도 둘은 계속 떠들었어요. 아니 그렇다 쳐도 어떤 메이커의 그릇인지 이렇게 많아서 같은 곳에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딱 봐도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나네요. 역시 깡촌이라 이런 그릇을 쓰나 봐.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서 쓴 웃음이라도 짓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도자기 공방을 하셔서요. 다 직접 만드신 그릇이에요. 그러자 형님들이 조금 놀라면서 핀잔을 들어 불편한 듯한 표정을 하며 말했죠. 아니 나는 그냥 그릇이 좀 투박하다는 말이었어. 직접 만드신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저는 화가 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길지 않은 만남을 통해도 형님들 두 사람의 인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특권의식이 당연한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인성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형님들과는 멀리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 번 만난 후에 보일 모습은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두 며느리에 시달렸던 시어머니가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혼자 타지에 정착하셨을 거예요. 저는 첫 친척 모임 이후 형님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형님들은 눈치가 없다는 건지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의도가 있어 보여서 최대한 피했지만 10번을 부르면 나도 뿐만 아니라 10번 다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가끔 나가시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나가면 처음에 안부를 주고받는 척하다가 곧 형님들은 무례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동서, 어떻게 막내 도련님이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남편 집안이 아주 나쁜 집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골 구석에서 살던 동서랑 서울 도련님이 결혼하는 것이 참 신기해서 만나게 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동서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조금 편해졌지만 아마 그걸 노린 것이 아닌 그냥 직업도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취직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말을 해도 형님들은 가식적인 미술로만 응수하며 눈짓을 주고받던데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화나고 짜증났지만 엉덩이를 살짝 올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일어서곤 했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진실을 모르면서도 저를 괴롭히거나 괴롭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리에 나갈 때마다 골려주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예를 들면 밥 먹자고 할 때 고급 레스토랑에 나가면 의사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에 갔어요. 식사를 하면서 형님들은 이렇게 말했죠. 시어머니가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만약 저녁을 살까요? 뭐라고 말한다면 시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 배가 부르다 보니 많이 먹지 않았겠죠.
사랑받는 사람이라 배가 불러도 많이 먹지 않았겠죠. 얼마나 왔을까요? 1인당 30만 원을 넘는 밥값을 자랑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불러서 밥값을 결제하도록 만드는 짓도 여러 번 했어요. 속상하지만 꼬투리 잡히기 싫고 더러워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참 깔깔대며 저를 조롱한 후에 다시 농담이라며 무마시키는 것을 특기로 삼았지요.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도와준다는 상황이 참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볼까? 그러기 말이에요, 형님. 나는 돈을 벌어오느라 바쁜데. 아, 집에 있으면 돈을 못 벌어서 그건 좀 별로겠다. 어머, 농담이야. 이러면서 가정도 책임져야 하니까. 투덜거려 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농담이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건 둘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의학 용어와 영어를 굳이 써서 대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대화 내용은 꼭 제겐 힘들었거든요.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서 둘이서 하라는데 외국인이 한국말로 하는 욕을 알아듣는. 제 욕을 하는 것처럼 저도 영어로 얘기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 내려가서 BLS를 받고 돌아왔다고요. 하마터면 DOA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라니까. 여기 뒤에서 BLS만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언젠간까지 될지도 모르죠. 멀쩡해 보이지만 맨날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어머, 미안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는 동안 용어들을 기억해뒀어요. 식사를 마치고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기억나는 단어들을 찾아보니 BLS는 기본 생명 지원이라는 뜻이고 DOA는 즉사란 뜻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애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꼭대기 엄청나기에 나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언젠간 즉사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밥 먹으면서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어요.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벌떡 일어나 화를 냈어요. 형님들, 저도 그 정도 용어는 알아들었거든요.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 된 사이인데 해도 너무하네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뒤에서 형님들은 기가 차다는 듯이 코웃음에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다. 나왔을 때 그래도 형님들은 크게 반성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나는 두 사람의 높은 콧대를 언젠가 크게 밟아주고 싶었습니다. 형님들만 빼고는 비교적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엄마가 공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공방을 오래 운영했던 엄마는 도자기를 보관할 곳이 부족해서 땅에 집을 지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도예 수업을 더 많이 할 예정이라며 땅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어요. 저는 땅 회사에 돈을 보태달라고 하실 줄 알았지만 이미 시어머니께서 자금을 모두 마련해 두셨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두 분은 사돈 사이가 되어 진짜 가족이 되었고 이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평생을 살 생각이라고 하시기에 함께 공방을 운영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또한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 기회에 땅과 공방을 제 명의로 해두라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제가 처리하는 편이 빠를 거라고 하신답니다. 딸, 엄마랑 시어머니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요즘은 서류도 전부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도예 수업 홍보도 다 인터넷으로 한다더라고요. SNS인가 뭐인가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이메일이 오면 내가 확인할 텐데 기회에 그냥 내 명의로 해놔야겠어. 그게 엄마도 편하시고 너도 좋잖아. 막내 며느리야. 안 와도 사돈의 견해잖아. 나는 너가 진짜 내 가족 같아.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팔아먹을까봐 불안해서 못 맡겨도 너한테는 맡길 수 있어.
자금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공방 운영하는 것 좀 도와주기를 바래. 그렇게 내가 이렇게 중요한 공방을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 엄마와 시어머니께 감사했어. 그래서 두 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방 대표직함을 얻게 되었어. 이름만 대표지만 그래도 함께 공방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 우연히 공방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땅도 동네 분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데 도와주셨어. 시골 마을이라서 땅값이 싸서 꽤 넓은 땅을 매입할 수 있었고 엄마께서 원하셨던 대로 넓은 공방을 꾸릴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새 시아버지의 제사날이 다가왔어요. 형님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날이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제사날 며칠 전에 큰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큰 형님은 전화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친근하게 저에게 하지 않으셨는데 동서 잘 지냈어. 다름이 아니라 곧 시아버지의 제사날이니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분 좋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어요. 아휴, 저번에 우리 좀 투닥거린 건 동사가 오해해서 그래요. 원래 의사들끼리 자주 하는 농담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동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기분 상한 거 푼 후에 우리 같이 제사 준비를 잘 해보자. 알겠지요? 마음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큰형님이 살갑게 말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시아버지 제사의 막내 며느리 도리는 하고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제사날이 되었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오전이 다가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화까지 했으니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계속했지만 점심시간이 되어야 형님들이 차를 붙였어요. 도착한 후 형님들이 배가 고프다며 난리를 쳤어요. 멀리 와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심하며 점심을 차려주고 있던데 형님들의 손을 보니 길게 자른 손톱이 보였어요. 제 시선 때문은 아니었지만 형님들은 밥상 앞에 앉아 길게 잘린 손톱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동서, 아주 비싼 데에서 회원권을 끊어둔 게 있거든요. 그게 귀환이라서 어제까지였어서 어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내일을 받았어요. 아, 이거 좀 비싼 거라 망가지면 아까워서요. 제가 음식 준비를 도울 수는 있지만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어쩌죠? 동서 나도 그 회원권 예전에 같이 끊었거든. 그냥 취소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오늘 음식 만들어야 하는 걸 깜빡하고 버렸으니까. 음식은 의리 없어도 할 수 있지. 거의 다 했어요. 형님들은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거예요. 아니, 의식심이나 돼서 네일아트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음식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억지로 희롱한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났지만 시어머니는 볼 일이 있어 아침부터 바깥에 나가 있으셨고 시아버지 제사는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음식 준비를 계속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시아버지 제사라서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은 더욱 악질러 구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돌아오실 때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잘 준비해두고 싶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려질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째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 두 분이 흥분한 채로 들어왔어요. 뉴스가 크게 퍼진 것 같은 표정으로 눈치도 살펴보지 않고 형님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공방이 대박이 났어요. 아, 정말 대박이에요. 동네가 예수가 말로 확정됐대 라고 말했어요. 아주버님들이 흥분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처에 유명한 화가가 이사를 오게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마을을 예술가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술가 마을이 되면 구경 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땅값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흥분해서 당장 주변 땅을 사놓자고 떠들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출식 써둔 거 있잖아. 그럼 그것 빼서 땅 사두자.
이런 깡촌마을 땅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 아, 왜 미국 주식 좀 사줬잖아. 그거 오르려면 시간 걸리니까 일단 다 빼오면서 보니까 여기 딱 많더라. 다른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사두자고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사람들이 흥분이 조금 가라앉자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치챈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제가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형님들은 놀란 것 같았죠. 한이에 제가 우리 이야기를 털었잖아요. 동서쪽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술가 마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공방의 대표이자 제가 잘 알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굳이 흥분할 필요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미 인근 땅도 거의 다 매입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들은 제가 입을 더욱 굳게 닫도록 만들었어요. 대답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고 말해서요. 학문에 못이나 먹이는 년도 조용히 밥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만 딱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고급 정보는 귀와 입을 닫고 말해야 했는데 돈 문제까지 생겼어요. 형님들은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게 욕하는 것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무식한 소리를 하며 욕을 하니 저도 모르게 분개해서 맞아보았어요. 호추 장난치고 있어 너. 알아들었으면 음식이라도 해. 쏘아보니 무섭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화가 났지만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형님들은 다 늦은 소리를 하며 있었으니까요. 무식한 소리까지 들으며 예술가 마을 진행 상황을 말해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음식을 거의 다 해놓고 있었는데 형님들 애가 방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만들어둔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화가 나던 참이라서 아이에게 포크를 주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만든 이반지 음식을 망치던 그날과 비슷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역시나 음식 차리는 곳으로 와서 제사 음식을 다 망쳐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뒤에서 큰 형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무시하고 나왔어요. 아버지, 제사 음식의 뒷수습은 형님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사를 끝낸 며칠 뒤 시 대표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예술가 마을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술가 마을 조성에서 어려운 것은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완전히 시골 마을이어서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도예 공방의 대표인 초에게 예술가 마을을 진행하는 일에 필두로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과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을 하다 죽어도 여유가 없다는 시어머니부터 딸을 건강하게 살려주신 동네를 보답하고 싶다는 엄마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 공방에서의 대표직은 단순한 직함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엄마의 조언을 듣고 진정한 대표가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는 동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은 연락 없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서 아직 안 팔린 땅을 내놓으라며 성화했죠. 시골 마을이라 서울로 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저렴한 땅값에 형님들 눈이 돌아갔어요. 형님, 땅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투자해봐요. 그러게. 진짜 싼 땅이다. 이거 완전히 노다지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땅 다 살 수 있지. 이왕 살 거면 한 번에 많이 투자하자. 그 뒤에 있는 땅도 좀 보여주세요. 얼마예요? 저번에 신아버지의 재산할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투자한 주식 등을 통해 모아둔 전 재산을 모두 빼서 땅을 매입하려는 마음 같았어요. 제대로 한번 큰 도박을 해보자는 느낌이었죠. 신이 난 듯이
땅에 대한 열정은 모든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타났어요. 예술가 마을로 조성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들떴던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형님들은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술가 마을을 계획해 나갔어요. 땅만 사고 거만하게 되돌아가 버린 형님들에게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두 명의 사람에게 본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쟤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 함께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해 준비를 했어요. 못된 심부름을 이익만 취하려는 두 사람에게는 마을을 넘겨줄 수 없었죠. 그리고 몇 달 후 예술가들이 마을의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동네 잔치처럼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시와 유명한 화가의 친구, 그리고 예술가들도 참석했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 형님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해두었기 때문에 형님들은 그날 오전에 내려와 있었어요. 행사장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타난 형님들은 그 자리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 비웃었어요. 어머, 동서가 왜 여기 있어? 혹시 그날 우리 말 듣고 우리 따라 땅 산 거야? 아우, 기가 막혀서. 큰 형님, 동서가 돈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받는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려고 나와 함께 갈 거예요. 동서가 땅 투자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할 줄 알겠어요. 무식한 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큰 코를 뻥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 준비가 다 끝나고 시대표와 공무원들이 나에게 다가와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앞 VIP 자리로 안내되었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형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했어요. 어머, 그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 있나? 왜 거기로 가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앞으로 걸어가던 걸음을 멈췄어요. 형님들에게 향했고 새 명함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도예 공방의 대표이자 예술가 마을 회장이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직함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단상에 올라가서 예술가 마을 계획을 발표할 건데 두 분 다 자세히 들어주세요. 그건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결실이에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공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얼마 후에 단상에 올라가서 예술가 마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술가 마을이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예술가 마을의 회장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마을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계획은 몇 달 동안 어르신들의 의견과 시민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술가 마을 구역을 발표하겠습니다. 742-4번지부터 645-3번지까지 그리고 쭉 그림과 함께 예술가 마을 구역을 소개할 예정이니 어르신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자신들의 땅에 언제쯤 나올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계획 발표가 끝날 때까지 형님들이 주식까지 다 팔고 전부 재산으로 구입한 땅은 나올 일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산 땅의 반대편으로 예술가 마을이 조성되었고 예술가 마을의 중심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도예 공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서 모두 박수를 치면서 형님들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게 향해 무엇이든 소리쳤지만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돌아오자 형님들은 득달 같이 다녀왔다. 어찌 된 일이냐? 며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땅은 왜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조선 계획은 처음부터 이 마을 거주자들의 의견이 우선이었다. 구역 선정부터 조성 조건까지 하나하나 우리 의견이 우선되었거든요. 땅 투기 같은 것에 혈안이 된 외부인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설계부터 구역 선정까지 거주자가 조건을 달 수 있었어요. 물론 형님들이 구입한 땅을 제외한 것은 제 의견이었고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웃었죠. 그러자 형님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저에게 험한 말들을 시작했어요. 야, 너 뭐야? 너 일부러 그랬지? 너 감히 무식한 년이 어디서 감히 되돌려내 동서. 동서라고 내가 대우해주니까 웃음니? 이게 진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둘 앞에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착하던 시어머니가 둘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무식한 우리가 같이 했다, 어쩔래? 응, 어쩔 건데? 시어머니도 무식하고 착한 막내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무식한 년 소리할 때는 이럴 줄 몰랐냐? 아, 대답해봐. 시어머니가 멱살을 붙들고 그같이 화를 내시죠. 길길이 널뛰던 형님들도 당황해서 캑캑거리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주 짓던 표정을 똑같이 지어주면서 말했어요. 입꼬리를 올린 채 가식적이고 가짜스러운 표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런 땅은 잘 팔리지 않을 텐데 그래도 많이 사주셔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땅 부자가 되겠죠. 그렇게 한때 시원찮은 복수를 한 뒤에도 형님들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마을 부동산에서 계속 활동했어요. 전 재산을 주고 값싸게 구매한 땅은 농사조차 지을 수 없어서 가격을 얼마나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형님들은 모든 재산이 땅에 묵이면서 진짜 의미에서 땅 부자가 되는 대목이었죠. 그 이후 형님들은 아직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땅을 포함시켜 주길 바라며 빌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어떻게든 땅을 계획에 살릴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사과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한 번만 봐주실래요? 우리 마을과 예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서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학원비도 부담스러워서요. 어떤 날은 직접 찾아와서 빌고 어려울 때는 전화로 빌어봐도 제가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마당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을 정도로요.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두 사람이 저와 시어머니에 대해 했던 대화를 들려드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복수를 하고 두 사람의 큰 코를 제대로 고쳐줘야 해서요. 시어머니께서도 결혼 전 제 편이 되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무조건 제 뜻을 따를 테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구입한 땅은 욕심부리지 않고 마을을 위해 개방할 생각이에요. 땅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 동네에 도움이 되어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싶거든요. 예술가 마을 계획은 착착 진행 중이에요. 저희도 매일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예술가 마을이 조성되고 나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들꽃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곳을 돈으로만 보고 이익만 쫓는 인간들에게는 앞으로도 제대로 갚아줄 생각이에요. 미래에는 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계획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쁜 사람보다 좋다는 거죠. 여러분의 매일도 평온하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